어느 밤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소년. 그때 범인이 소년을 잡으러 나오자 소년은 급히 도망을 가는데요. 그 순간 소년은 뺑소니를 당하고 말죠.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를 잡아온 검사들. 술 취해 자기가 한 끔찍한 성행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데 차를 봤다고 한들 기억이 나겠냐고. 그들은 성행으로 잡혀온 이 남자를 통해 뺑소니범도 잡을 생각이었지요. 당신 집으로 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 현장이 있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혹시 아이 치고 도망간 차를 본 적 없는지. 그들은 범인을 봐줄 마음이 1도 없었는데요.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생각으로 보고도 못 봤다고. 잡아떼는 거면 어림도 없지. 그러나 얼마 후 심신미약 안 된다 세게 박아주시면 제가 2만 원 설득해서 뺑소니 사건에 대한 단서. 선배 검사가 태도를 180도 바꿔버리죠.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미약 맞아. 이에 선배가 의심스러워진 후배 검사. 그리고 얼마 뒤 그때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남자는 술을 마신다네요. 반성합니다. 반성한다면서 항소를 했습니까? 검찰에 항소가 없어 1심 선고 이상을 할 수 없음이 개탄스럽고 결국 감형을 받게 되는데요. 선고하겠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에 판사마저 분노했었지요. 이 조항은 제 뼈에 사무칠 것입니다. 이 개자식아! 그 사건이 있고 9년 뒤 지금은 무려 56억이 된 3억 7천짜리 땅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었단 말입니까? 이번에는 피고와 원고로 만난 두 선후배 검사.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선물이었습니다. 후배 종훈은 선배 병주를 뇌물수수로 기소했는데요. 피고인은 고영수 씨가 그 땅을 준 사심도 읽었을 겁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검사장인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 한 그 사심 말입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교수가 되어 있는 종훈. 대법원 판례 2017도 2531 뇌물수수 사건. 검사장 서모 씨가 국회의원 고모 씨에게 3억 7천만 원의 땅을 받고 뇌물수수로 기소. 지금 종훈은 자신이 기소했던 병주의 뇌물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이 사건의 쟁점은 그런데 그때 서모 씨가 받은 공짜 땅이 뇌물이냐 선물이냐. 신수 훤한 모습으로 강의실에 나타난 병주. 내 사건을 수업 시간에 해주다니 영광이네. 이어 한 학생이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발표하는데요. 차후에 도움을 받겠다는 막연한 기대까지 대가성으로 보지 않겠다. 보험 속 뇌물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당시 무죄를 인정받았던 병주. 꽤 흥미진진한 수업이군. 그 일에 회의를 느낀 종훈은 검사를 관둔 후 교수가 된 것이었지요. 서병주 검사장한테 놀아나지만 않았어. 자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건가? 그런데 전 세계 로스쿨 통틀어 최고의 모의법정을 지어주십시오. 문제의 그 땅을 로스쿨에 기부하는 병주. 기념 촬영 하시죠. 하나, 둘, 셋. 그 덕에 얼마 후 로스쿨에는 검사 측 증인 신문 계속하세요. 멋진 모의 법정이 생겼지요. 말기암 걸린 반려견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용도로 쓸 줄 알았다면 절대 구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더불어 병주 또한 교수로 채용되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휴정을 요청하는 병주. 30분 휴정합시다. 그 모습에 교수 은숙이 염려를 하는데 힘드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두통약 먹었으니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썩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요. 왕년의 서병주 검사님은 양종훈 검사 검사복만 벗기신 게 아니라 제 판사복도 벗기신 겁니다. 이어 잠시 뒤 쉬는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그렇게 학생 중 한 명이 병주에게 가보는데요. 교수님 쉬는 시간 끝났는데요. 교수님. 그런데 그때 병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에 학교에 경찰들이 출동하고 곧이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종훈. 피해자 안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요? 자살 아닌가 싶은데. 매의 눈으로 현장을 살펴보던 종훈은 오늘 죽을 사람이 당일 퀵으로 혈당 검사지를 주문하진 않죠. 타살을 확신하는데요. 타살이라면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나요. 이어 종훈은 한 사람을 떠올리죠. 의심 가는 사람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얼마 전 짧은 수검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성폭행범 만호였는데요. 그러자 그날 저녁
계십니까? 만호를 찾아간 형사들. 이만호 씨? 그러나 재범 위험 높은 상위 3%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따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호도 집중관리 대상이죠. 네. 만호가 찬 전자발찌가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지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만호가 어제 한국대에 갔었긴 했는데요. 오전에 다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종훈. 피고인, 피해자가 주사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모. 형사들이 들어오는데요. 중앙서에서 나온 장동수 경사입니다. 서병주 교수의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사건 현장에서 나온 족족들입니다. 그렇게 몇몇 용의자들이 특정되는데요. 먼저 키높이 수제 남성 구두 270, 운동화 275, 에어스왑 MB 384, 운동화 270, 프로러닝 AF 모델, 여성 하이힐 235. 저요. 제가 최초 발견자니까 당연히 있죠. 저도 의심받는 거예요? 예매는 없습니다. 다음 매정 빠띠르 2020 FW 한정판 스니커즈 240. 이어 사인을 말해주는 형사. 부검 결과 서병주 교수의 사인은 약물 과다로 인한 타살로 추정되며 약물은 필로폰입니다. 누군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탄 커피를 서병주 교수에게 강제로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니 자수를 권하려 하는데 저희가 여기 온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협조를 구하러 온 줄 알았더니 협박을 하러 오셨네요. 협박이 아니라 왜 협박인지 말해볼 사람.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그 죄가 성립됩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에 공포심을 느낀 사람. 똥머리가 쭈뼛할 정도였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나가주시죠. 그렇게 종훈은 학생들을 지켜내죠. 이 안에 범인이 있다 해도 수업 중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재판 계속 진행합시다. 그런데 잠시 후 종훈을 체포하는 형사들. 양정훈 교수님, 당신을 서병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렇게 종훈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죠. 그건 사건 현장에서 종훈의 지문이 잔뜩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양정훈 씨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양정훈 씨가 뚜껑을 열고 커피에 뽕가루를 넣고 서병주 씨에게 먹였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알아보니 검사 시절 둘 사이가 꽤 각별했다가 뇌물수수권으로 원수가 됐던데 서병주 씨 때문에 검사까지 그만뒀을 정도니 살해 동기 충분하고. 게다가 그의 신발 자국도 남아 있었지요. 프로러닝 AF 270 사건 당일 이거랑 같은 운동화를 신으셨던데 집이면 학교 연구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운동화는 복사실 송동일 씨에게 확인해 보시죠. 노트북은요? 조교 말에 따르면 수업 준비를 노트북으로 하신다던데 학교에도 집에도 없던데요? 분실했습니다. 절묘하게도 사건 직후에 노트북을 잃어버리셨네요. 이어 종훈에게 불리한 정황이 계속되고 복사실 오늘 문 안 열었대요. 성동일 씨는 연락 두절이고요. 설마 그 사람도 죽인 건 아니겠죠? 이걸 좀 봐야겠는데 잠금 풀어주시죠. 지문을 대달라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종훈. 지금 이 시간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사망 당시 서병주 씨가 쥐고 있던 머리카락도 교수님 거라네요. 결국 종훈은 수갑을 차게 되죠. 변호사, 선임하시죠. 그런데 다음 날 이 운동화가 내 운동화 맞다니까요. 경찰서를 찾아온 복사실 아저씨. 그날 갑자기 상가집 갈 일이 생겼는데 신발이 이 운동화밖에 없어서 양 교수가 자기 구두랑 바꿔준 거라고요. 휴대폰도 떨어져서 액정이 나가 연락이 안 된 건데. 그러나 형사는 심드렁하기만 한데요. 주적이라. 네, 말씀 다 하신 거죠? 에? 그런 와중에 종훈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양 교수 그 국선 입 틀어 맞고서 판사 앞에서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거품 물고 소명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네. 이어 그날 오후 아예 영장을 가져온 형사들. 이제 풀어주시죠. 아이고, 재판이 늦게 끝나가지고 지문검증 영장 발부됐네. 풀어주셔야겠네. 그 말에 종훈이 휴대폰 잠금을 푸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주례동 뺑소니 사건이면 오래전 뺑소니 사건의 증거 영상이 들어있었지요. 잠깐. 게다가 그 차 주인은 바로 병주였는데 설마 서 검사님?
이에 만호가 영상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종은 처음에는 절 의심했어요, 형사님들이. 이 족쇄가 독인 줄만 알았는데 약이 될 때도 있네요. 내가 살인 현장에 없었다는 걸 얘가 확인시켜줬거든요. 이제 기억이라도 난 건가? 그 말에 만호는 법전을 내밀죠. 그날 내가 본 거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병주 탓을 하는데요. 검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 안 나는 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어 그는 종훈을 병주를 죽인 범인으로 몰고 가죠. 서 변호사님이 양 검사님 유일한 미제 사건 범인인 거 아셨을 때 충격이 또 얼마나 크셨을까. 나 같아도 배신감에 확 그냥 죽이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살해 동기 나왔네. 검찰에 송치하자고. 그러나 종훈은 여전히 천하태평인데 보강 결과도 그렇고 증거가 다 교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냥 인정하고 양형이나 구해달라 좀 줄여달라고. 그리고 다음날 후배 검사 앞으로 끌려온 종훈. 불가피하게 구속은 했지만 수갑히죠. 예우는 해드려야죠. 깍듯이. 하지만 그곳에서도 종훈은 이거나 하게 해주지. 시험지 채점이 우선이었지요. 그냥 자백하시죠. 그냥 묵비권을 쭉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답니다. 그 모습이 답답했던 검사. 그럼 이거 채점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지금 기소되면 바로 직위 해제되실 텐데 이거 다 말짱 헛짓 아닌가? 그 말에도 종훈은 고집을 꺾지 않는데요. 기소 전에 끝날 테니 변호사랑 얘기해요. 구차하게 여러 말 안 하시고 재판 가서 다투시겠답니다. 그 결과 얼마 뒤 서병주 씨가 자신의 뺑소니 벽두 2만 원을 거래한 게 결정적 살해 동기 맞나요? 종훈은 현장 검증까지 하게 되죠. 이어 형사들이 사건을 재현해 보는데요. 대기실로 나온 서병주 씨가 계단에 앉아 커피에 필름을 타서 마시는데 이때 양종훈 씨가 계단에서 내려와 서병주 씨에게 얘기하죠. 뭐 하는 겁니까? 천하의 서병주 전 검사장님이 말이라. 하긴 맨정신으로 그 동영상을 보내진 못했겠죠. 자수한 거야. 양종은 너한테. 그 말에 종훈은 자수는 경찰한테 해야죠. 그러나 병수는 자수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너만 용서해주면 용서? 나도 고통받을 만큼 받았어. 이에 종훈은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양종훈 씨는 순간 서병주 씨에게 살의를 느껴 우발적으로 커피에 필름을 몽땅 털어넣어 필름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그제야 입을 여는 종훈. 서병주 씨의 필름을 빼앗아 세면대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서병주 씨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고 당시 그는 설탕을 하나 발견했고 여기 일회용 설탕이 있었어요. 흔하지. 그렇게 상황을 재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뜯겼던 거죠. 하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현장엔 없었습니다. 설탕 껍질이 있어야 했는데. 즉 누군가 치운 것이었지요. 감식대도 나온 게 없었고 증거품 목록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이어 그 순간 계단에서 뭔가를 발견한 종훈. 안경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굴렀다고? 그러더니 한 학생에게 다가가는데 너였어. 주례동 뺑소니 동영상. 네. 사실 죽은 병주의 조카였던 준이. 발전기금으로 끝내세요. 여기 오시는 거 제가 못 참아요. 그는 병주가 받은 땅이 뇌물이라고 믿고 있었고 뇌물은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아.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어서 빠져나간 거였죠. 그 일로 병주와 사이가 틀어졌었는데 삼촌이 무슨 짓을 하든 제 눈에 보이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 사건 검사셨잖아요. 누군간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곳에 찾아온 한 여자. 네가 죽였니? 그녀는 다름 아닌 병주의 아내였는데요. 네가 죽였냐고. 그녀는 대놓고 준이를 의심하죠. 살해 동기가 있긴 하지. 친자식도 아닌 너한테 거액의 유산을 남겼으니까. 이어 유산 포기각서를 내미는데 지금 내가 보는 앞에 섰어. 의심받고 싶지 않으면. 넌 네 삼촌을 배신했어. 그 말에 숙모에게 한마디 하는 준이. 숙모가 하실 말씀은 아니죠. 뭐? 애들 유학 핑계로 미국에 눌러앉아서 애인까지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죠. 앞으로 이런 거 들고 저 찾아오지 마세요. 한편 사건 당시 서병주 씨가 낀 안경에는 코받침 다 있어요. 그러자 놀라운 말을 하는 종훈. 바뀌었습니다. 그날 서병주 씨는 무태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먹이고 나온 이후 검정태로 바꿨었더군요. 양 교수 말이 맞아요.
휴식 시간에 저랑 얘기할 때도 서 교수님 무태안경 끼고 있었어요. 이어 그는 부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죠. 부검 감정서엔 내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걸 사진으로 보고 싶은데 부검 감정서에 왜 첨부된 사진이 없는 겁니까? 그때 마침 카메라가 뻑이 났다잖아요. 왜 하필 그때? 결국 종우는 재부검 요청하겠습니다. 재부검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건 당일 모의 재판 수업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한 두통 증상을 보였고 계단 틈에 코받침이 빠진 걸로 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가능성만 가지고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게 수사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극구 반대를 하죠. 재부검은 불가합니다. 요청 근거도 부실하지만 이미 매장까지 한 사체를 다시 꺼내면 유족 측 반대가 뻔한데. 그 순간 반대 안 한다면요? 병주의 아내가 나타나는데요. 내 남편을 누가 죽였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재부검 해주세요. 얼마 뒤 종훈을 찾아온 그녀. 준이 걔가 진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계단에서 남편을 민 거라고. 추정일 뿐입니다. 난 양 검사님보다 준이 쪽이에요. 그러더니 준이를 몰아가는데 그이가 죽으면 걘 유산으로 거액을 받거든요. 유산 때문이 아니라도 범행 동기는 충분해요. 뇌물 사건 이후로 지 삼촌을 벌레 보듯 했으니까. 이어 그녀는 믿을 만한 부검이를 찾기 시작하죠. 자기가 말한 국과수 부검이 말이야. 정말 실력 있는 거 맞지? 한편 그 시각 뺑소니 사건 현장에 와 있는 준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곳에 만호가 나타나는데요. 저기서 광고.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않는 만호. 감히 나 따위가 네 삼촌 약 좀 쥐고 흔들었냐고? 응? 그랬어. 응.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 결국 준이는 아이씨, 되게 귀한 핀데. 같은 시각 준이의 침대를 살펴보는 룸메이트. 그곳에는 준이가 숨겨놓은 병주의 안경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하면 안 되니까 다들 불러주세요. 그건 병주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당시 끼고 있었던 바로 그 안경이었죠. 이에 룸메이트 지호는 그 안경을 쓰고 종훈을 찾아가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없어진 건 설탕 봉지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각 이를 알아챈 준이는 곧바로 신고 기록부터 삭제하죠. 하지만 119죠. 그 통화 내역은 이미 검사에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 한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인데 교수님이 계단에서 굴러서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병주가 계단에서 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건 당일 119 통화 기록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한준이 통화했대요. 계단에서 구른 것도 맞고요. 그 결과 준이가 범인으로 몰리는데 그럼 정말 준이 형인 건가요? 이에 준이를 만나보는 검사. 계단에서 네 삼촌이 굴렀다는 건 확인됐고 만약 그때 뇌 손상이 있었으면 시간이 한참 지나 죽을 수도 있단 건데 그럼 직접 사인이. 검사님도 부검 결과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재부검 할 건가요? 하면 문제될 거 있나? 이어 검사는 준이에게 묻는데요. 죽인 거야? 그날 계단에서 네가 민 거냐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 돼 나가고 싶어? 그 말에 준이는 로스쿨 학생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공범도 아닌데 한 사건의 피의자가 둘이면 담당 검사 형사가 제일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새끼야? 저희 피의자로 전환시키면 양 교수님 풀어줘야 될 텐데요. 재부검 해봐야 검사님한테 실익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준이에게 한 방 먹자 열이 받은 검사. 재부검 영장 치세요. 잘 생각하셨네. 그럼에도 종훈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좀만 참으세요. 이제 나가면. 구속은 연장할 겁니다. 재부검과 상관없이. 재부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사인이 흔들리면 재부검으로 판이 뒤집힐 가능성도 적고 사라진 노트북처럼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노트북은 숨긴 게 아니라 분실했다고요? 분실이 아니라 도난당한 겁니다. 이에 종훈은 노트북에 대해 설명을 하죠. 잘 생각해보니 사건 당일 연구실에 노트북을 놓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없었습니다. 그러네. 그걸 훔쳐간 인간이 교수님이 증거 인멸한 것처럼 궁지로 몰려는. 설탕 봉지, 노트북 같은 이유로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 아니다. 증거인멸은 한준이가 있거든요. 코받침 없는 안경 그거 걔가 숨긴 거라고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 기공이상 좋겠다. 잼소 받아주고. 구치소 샤워실에 들어간 종훈. 나가기 전 비법 좀 전수받읍시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들어와 종훈을 찌르죠. 이게 얼마만? 그는 다름 아닌 종훈에게 원한을 품은 범죄자였고 내가 나가면 양검사부터 조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발로 기어 들어와 주시네. 내가 조용히 홍천길 보내줄게. 다행히 그 순간 종훈은 병원으로 옮겨지는데요. 그 소식에 달려온 은숙. 어떻게 된 거예요? 재수자 중에 2023의 검사 시절에 잡아넣은 조폭한테 보복당했단 말인가요?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종훈의 상태였는데 응급수술로 치료 지원 모두 지원했지만 출혈량이 상당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낮아요.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종훈은 희귀혈액형이었지요. 환자분이 희귀혈액형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네요. RH-인가요? RH-O형입니다. 수혈 못하면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훈의 상태가 나빠지고 그때 준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양종훈이 위독하다면서. 그는 바로 만호였죠. 내가 수혈을 안 해주면 죽은 목숨이라는데 어떡할까? 놀랍게도 RH-였던 만호. 양종훈이가 이대로 세상 떠서 그 입 닥쳐주면 누가 제일 좋을까? 그게 너면 내 피 안 주려고. 어떻게 내 피 줄까 말까? 그러자 준이는 냉정하게 말하는데요. 아무 짓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피 주지 말라고요. 그 말에 속내를 드러내는 만호. 그래 줄 테니 네 유산 반땅 어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에 만호는 결국 종훈을 살리기로 하죠. 그렇게 목숨을 구한 종훈. 다행히 수혈받아 이제 안정적입니다. 기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수여자가 만호라는 건 모르고 있었는데 급혈자 신호는 알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쉬세요. 이어 종훈은 곧바로 재부검 결과서를 살펴보죠. 이게 원래 1차 부검을 한 뇌에서는 혈종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서병주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최고 에이스의 부검이를 1차 부검 때 놓친 게 아니라 누락시킨 거다. 그렇죠. 즉 1차 때 밝혀지지 않았던 사인이 하나 더 나온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1차 부검인은 사라진 상태였지요. 암 치료차 아들이 있는 캐나다로 가셨다는데 연락이 안 돼요. 가족들도 다 여길 정리하고 떠나서요. 뇌 손상이 왜 누락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한편 그 시각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는 준이.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형 때문에 양정원 교수님 죽을 뻔했고 서 교수님도 같은 방 쓰는 거 소름 끼쳐요. 나가줘요. 그렇게 준이의 속을 긁은 지호는 이어 로스쿨 부원장인 주만을 찾아가는데요. 성적에 관해서 이제에게는 안 맞다고 했을 텐데. 답안지만 좀 확인하면 안 될까요? 뭐가 부족했는지 알아야 기말고사 때 더 잘 볼 수 있어서요. 기다려보게. 그때 책상에는 동기의 논문이 있었지요. 그러자 얼른 논문을 치우는 주만. 죄송합니다. 이에 지호는 성적이 도움이 될까 싶어 그 논문을 찾아보는데 이번에는 논문 주인인 솔비가 가르치죠. 스터디 안 가? 줘 읽어보게. 별거 없어. 강주만 교수님도 읽던데. 사실 그 논문은 큰 상을 받은 것이었고. 네가 대상 받은 거야? 대상? 아시아 인권 논문 공모전? 대박. 하지만 이거 복사 좀 해도 됨? 우리 다 같이 복사.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 혹시 1년차 중에 한준이 준이를 찾아온 병주의 아내. 그녀 역시 재부검 결과를 들었던 건데요. 유산 때문에 내 남편을 죽여? 그리고도 파렴치하게 여길 헐벗고 다니냐고! 이어 그녀는 준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왜 그랬어? 그렇게 내가 뜯어 말렸는데도 네 삼촌이 왜 발전기금을 내고 모의법정을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서 네 삼촌을 죽이자고! 이를 본 학생들은 모두 준이를 의심하고 아들처럼 키워준 삼촌인데 유산을 노리고 그랬다고? 돈 앞에선 부모 자식도 없다고. 요즘 세상에 팔이 안으로 굽냐? 아니거든. 돈으로 굽거든. 그리고 얼마 후 구속이 취소된 종훈. 구속 취소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건 그가 치료 중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구속 중 크게 다쳐서 치료를 요하는 이 상태로는 구속 사유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검사인 제가 구속을 취소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종훈은 강의실로 복귀를 하죠. 한편 준이는 다시 조사를 받는데 계단에서 민 거 고의야 실수야. 사실 사건 당시 자수하세요. 가장 존경했던 검사는 원칙을 저버렸고
죽도록 좋아했던 삼촌은 뺑소니로 어린애를 죽였어요. 병주에게 자수를 권했던 준이. 양 교수님한테 동영상 보냈어요. 양 교수님이 신고하기 전에 자수하세요 지금. 하지만 병주는 자수를 거부했고 살인을 죽여. 죽이라고! 자수하시라니까요 지금! 그러다 계단에서 굴렀던 거였지요. 삼촌! 이에 놀란 준이는 신고를 했지만 119죠? 네, 말씀하세요. 여기 한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인데. 여보세요? 삼촌. 정신을 차린 병주가 끝내 신고를 말렸는데요. 삼촌. 괜찮아요? 이어 안경을 쓰고 대기실로 돌아갔던 병주. 삼촌 괜찮으세요? 괜찮아. 준이는 이제야 이 모든 걸 털어놓았지요. 양종훈이 풀어주기 전에 진작 말했어야지. 제가 의심받을수록 검사님이 양 교수님을 구속할 명분이 약해지니까요. 너 설마 일부러 양종훈 풀려나길 바란 거였어? 그러자 검사는 아예 둘 다 기소하기로 하죠. 두 가지 사인 가능성이 문제가 될 줄 아셨나 본데 천만에요. 한준이 선배님 둘 다 기소됐어요.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그 결과 종우는 학교에서 직위 해제당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담이 있을 거로 판단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준이는 자퇴서를 제출하는데 이어 마지막으로 병주를 만나러 간 준이.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 여기가 어디라고 와? 또다시 숙모가 나타나죠. 혼자로 모자라 양종훈이랑 작당을 해? 작당이라고요? 그 순간 그곳에 나타난 종훈. 재부검 때 유가족으로 참관하셨죠? 그랬어요. 서 교수님 내에 정말 출혈한 적이 있던가요? 막상 보려니까 너무 끔찍해서 실신하는 바람에 못 봤어요. 끔찍해 실신한 거 맞습니까? 실신한 척한 게 아니라? 사실 종훈의 추리대로 그 사이 부검이들은 결과를 조작했고 실신한 척 쇼롤의 부검이한테 조작할 시간을 줬을 텐데요. 그 일을 지시한 건 다름 아닌 병주의 아내였죠. 낙상 뇌출혈을 사인으로 만들어 달랬지. 누가 사인을 2개로 만들라고 했어요? 즉 뇌출혈은 처음부터 없었던 건데요. 국가수축에서 수사 의뢰해서 부검이랑 서병지 마누라 입건됐대. 그렇게 혐의를 벗은 준이. 자넨 공소 취소될 거야. 이어 종우는 준이의 자퇴서를 찢어버리죠.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학교로 돌아오는데요. 다행이에요. 진심을 전하는 준이. 살아주셔서. 사실 종훈이 다쳐서 왔던 그때 잠깐만요. 아쉽네요. 제가 RH-5형인데 오늘 귀한 피를 축내서. 그 글을 본 준이가 만호에게 연락을 했고 이어 준이는 일부러 만호를 자극했던 거였죠. 절대 주지 말아요. 그리고 만호는 준이의 작전에 넘어갔던 건데요. 그럼 줘야겠네 피. 그 결과 만호는 수혈을 하기로 했던 거였죠. 너도 지금 딸리는 이 상황에서 굳이 양 교수한테 피를 안 줄 이유도 없겠네. 잠시 후 메일이 하나 오는데요. 이에 확인을 하려던 그 순간 누군가 먼저 읽어버리는데요. 그건 종훈의 노트북을 훔쳐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바로 노트북 가져오지. 후원장인 주만이었는데요.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지? 사실 평소 노트북을 싫어했던 주만.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수업 시간에 노트북 사용 금지라고. 그리고 솔비는 그런 조치를 못마땅해 했는데 선생으로서 직권남용이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학생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차라리 감정당하겠습니다. 이에 주만은 솔비의 노트북을 압수해둔 상태였지요. 강솔비 학생한테 내 방에 와서 노트북 찾아가라고 말했나? 아직도 안 찾아갔습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건 종훈의 노트북이었는데요. 내 방에 갖다 놓은 노트북 강솔비 노트북 맞아? 네, 제가 안 주려는 거 뺐다시피 했는데요. 즉 솔비가 종훈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종훈과 동시에 메일을 확인한 주만. 이어 종훈도 문서를 열어보는데 그건 솔비의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는 문서였지요.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대상이 강솔비, 우리 로스쿨 1년차 학생이더군요. 그 표절 대상은 다름 아닌 병주였고 교수님께서 하버드 로스쿨 연수 시절 로리뷰에 게재한 논문을 사실상 통째로 번역한 수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주만을 찾아온 종훈.
양 교수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러자 종훈이 노트북 얘기를 꺼내는데요. 제가 구속된 결정적 이유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사라진 바람에. 처음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건 당일날까지 연구실에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훔쳐갈 이유는 딱 하나였죠. 새로 산 노트북이라 거기 있는 건 표절 관련 자료뿐. 그 말에 주만은 솔비가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표절 관련 의견서 때문에 강솔비 학생이 양 교수 노트북을 가져갔단 말입니까? 그 내용이야 내 머릿속에도 있으니 단지 그 이유는 아니겠죠. 그러자 조심스레 추리를 해보는 주만. 아니면 노트북을 가져간 이유가 서 교수 죽음과 관련이라도. 그러더니 갑자기 솔비의 알리바이를 대주었죠. 그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저하고 있었으니까요. 원장님이랑요? 수업 시간에 노트북 사용을 고집해 불러다 따끔히 얘기하느라고요. 한편 그 시각 왜 12개니? 지금 딱 오늘 아침까지 먹고 6개가 남아야 하는데? 기숙사에 찾아온 솔비의 엄마. 3일이나 빼먹었잖아! 그러자 솔비가 한약을 몰아서 먹어버리는데 야야 왜 이래. 그건 기숙사에 남기 위해서였지요. 됐지? 여기 있겠다고. 그 모습에 최후의 방법을 쓰는 엄마. 또야? 내 뜻대로 안 된 건 네 아빠 하나로 좋게. 결국 솔비가 두 손을 들고 마는데요. 갈 테니까 뱉으라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솔비의 성적 때문이었지요. 네가 미치지 않고서 그 형법 점수가 나올 수가 있냐고. 그 말에 차갑게 대꾸하는 솔비. 다 소용없어. 논문 문제 삼으면. 누가 문제 삼아? 서병주 당사자가 죽은 마당에. 양 교수가 알고 있잖아. 살인자 말을 누가 믿는다고. 그러나 설탕. 양 교수 말대로 거기 있었어. 솔비는 종훈이 범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요. 양 교수가 죽인 게 양 교수가 아니면 누군데? 그러자 남편에게 알리는 엄마. 당신 딸 설탕 봤대. 그녀는 지금 딸을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얘 휴대폰 보니까 필로폰 어디서 구입, 필로폰 먹고 사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왜 이런 걸 검색하냐고. 한편 그 시각 며칠 전 일을 떠올리는 솔비. 강솔, 네 노트북은 교수님 방에 갖다 놨다. 그 말에 솔비는 주만의 사무실을 찾아갔지요. 그때 노트북을 발견한 솔비. 하지만 그건 종훈의 노트북이었고 이에 솔비는 주만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한준이 사물함에도 방에도 양정훈 노트북은 없던데요? 노트북 가져간 놈이 범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그녀는 주만이 범인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어 다음 날 상담 중단했어도 우리 잘해왔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 기숙사에 있게 해줘. 안 돼. 솔비에게 신신당부하는 엄마. 공부에만 집중해. 걱정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엄마나 잘해. 그런데 잠시 후 강솔, 또 한 사람이 논문 표절을 알아차리는데요. 네 논문 못 보게 한 이유가 이거였어? 그때 엄마 역시 이 문제로 종훈을 만나고 있었지요. 표절 정도가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기억 안 나? 나 중학교 때 이미 토플 탭스 만점으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했어.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국제 모의 재판, 모의 UN, 디베이트 대회에서도 수상을 휩쓸다시피 했으니까요. 이어 두 모녀는 도리어 병주를 몰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소리랑 같이 준비한 건데 서병주 씨가 하버드 로스쿨에 자기 이름만 올려 제출했더군요. 서 교수가 따님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논문 마무리가 힘들겠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우리 소리 몰래 논문을 게재한 줄은 몰랐죠. 그렇게 모녀는 표절 문제를 덮을 생각이었지요. 그럼 따님은 논문 게재 사실을 모르고 그때 도우면서 모아둔 자료로 내 논문을 쓴 것뿐이야. 그걸 공모전에 낸 거고요. 결론은 이게 중학생 실력이다. 애친가가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법전을 가지고 놀고 애국가보다 헌법을 더 잘 외웠는데. 이에 종훈은 솔비를 만나보는데요. 중학생이었던 자네와 함께 준비한 논문을 서병주 교수가 단독 저자로 게재한 거라고? 서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한 걸 알았다면 제가 공모전에 낸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잠시 후 주만을 찾아간 솔비.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런데 아빠, 사실 부녀지간이었던 두 사람. 서 교수님 살해당한 그 시각 아빠가 저랑 같이 있으셨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저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잖아요. 경찰 조사 땐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 순간 주만이 바로 그 설탕 봉지를 꺼내는데 넌 왜 말 안 했어? 이거 봤다면서. 사실 사건 현장에 있던 설탕 봉지는 바로 주만의 것이었죠. 전 달달한 걸 좋아해서. 양 교수가 의심받고 범인이 대초야. 그만.
그러자 솔비는 얼른 봉지를 가로채는데 양 교수가 보면 어쩌려고요. 신학교도 갖고 오지 마세요. 이어 잠시 후 설탕 봉지를 버리는 솔비. 그런데 그 모습을 준이가 목격하죠. 이에 준이는 그 봉지를 종훈에게 보여주는데요. 혹시 찢어지긴 했는데 사건 현장의 설탕 봉지랑 같은 걸까요? 한편 그날 저녁 엄마 뜻대로 과외를 받고 있는 솔비. 이어 누군가 그 카톡을 삭제하는데 그건 바로 솔비의 엄마였죠. 엄마가 딸 핸드폰 좀 본 거 같고 뭘 그래? 그 모습에 기숙사로 돌아가려는 솔비. 집에 못 있겠어. 그러자 엄마는 또다시 약을 꺼내들고 갈 수 있으면. 그런데 뱉지 마. 그런 엄마에게 다가오는 솔비. 삼키라고. 삼키지도 못할 거면서. 이어 냉정하게 말하는데요. 누가 죽든 나 그런 거 무섭지 않아. 기숙사로 돌아갈게요. 그 모습에 주만이 따라 나오죠. 사실 오래전 사법고시에 실패했던 주만. 다 내 탓이다. 내가 네 엄마 뜻대로만 되어줬어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주만이 범인이라 생각한 솔비는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을 수습할 생각뿐이었는데요. 알리바이 거짓말한 건 어쩌실 거예요? 반면 주만은 딸 솔비가 범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자수. 안 돼요 그건. 여기서 내 인생 종치고 싶지 않아요. 아빠 탓이라면서요. 그럼 제 말 들으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이어 다음 날 전에 없이 휴강을 한 주만. 이상하네. 강 교수님 사전에 휴강은 없다던데. 이에 솔비가 조교를 찾아가는데 왜 휴강인가요? 강 교수님 오늘 안 나오셨어. 한파찬, 그 교수님한테 노트북 돌려받았지? 네. 경비 아저씨가 주던데요. 이거 학생 줄 아는데?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뭐 돌려받았으면 됐네. 그 노트북 네 거 맞냐면서 교수님이 몇 번을 물어보시던지. 그리고 잠시 후 그 문자에 어디론가 향한 종훈. 이어 주만이 들어오는데요. 원장님. 그러더니 대놓고 설탕 봉지를 꺼내죠. 그날 설탕 내가 가져왔습니다. 사건 당일 병주를 만나러 갔던 주만. 오늘 모의법정에서 첫 수업이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병주와 커피를 마시느라 설탕을 꺼냈고 전 달달한 걸 좋아해서. 하지만 논문 때문에 오신 거면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네요. 그런 주만에게 굴욕을 주었던 병주. 부인과 따님의 잘못된 선택 부원장님이 막으셨어야죠. 따님이 제 논문을 베껴 공모전에 내 상을 또 그걸 로스쿨 입학에 활용했습니다. 그러자 주만도 차갑게 응수했죠. 뇌물을 발전기금으로 내고 강단에까지 선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양 교수가 전화 다시 한다는 걸 깜빡했네. 잠시 자리를 비웠던 병주. 그 순간 의문의 가루를 발견한 주만은 내가 죽였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요. 드디어 날 찾으셨네요. 그렇게 주만은 모든 걸 덮었을 생각이었지요. 설탕 봉지를 없앤 것도 노트북을 훔친 것도 다 내가 한 짓입니다. 양 교수 의심받게 하려고요. 그때 솔비는 아빠가 마음에 걸려 집에 와 있었는데 아빠는 왜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양 교수가 의심받고 범인이 대초야. 그만 집에 가 얘기하자. 그때 종훈이 주만을 데려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부녀 사이를 들키고 말지요. 그리고 잠시 후 양 교수가 아빠 데리고 왔어요. 널 본 거야? 주만에게 핑계를 만들어주는 솔비. 양 교수가 우리 관계 알았으니까 부녀 관계고 들통날까봐 아빠랑 제가 같이 있었지만 경찰은 그렇게 말 못한 거라고 하세요. 하지만 주만은 그마저도 오해를 하는데요. 그래, 그럼 되겠네. 양 교수가 직접 물어보라던데 아빠랑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나 주만은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할 수 없었지요. 별 말 안 했어. 그런데 같은 시각 내가 죽였습니다. 종훈은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요. 설탕 봉지를 없앤 것도 노트북을 훔친 것도 다 내가 한 짓입니다. 이에 은숙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김 교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지. 죽일 수는. 죽일 수는? 종훈을 찾아온 주만. 제 딸을 보셨다고요?
어젯밤 본장님이 제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하더군요. 아무 말 말아주세요. 이번 주 내로 자수할 거니까. 하지만 종우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만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세 군데서나 지문이 나온 절 제끼고 진범이 되실 수 있겠어요? 이에 종우는 다른 부탁을 하죠. 내일 제 법정으로 와주시죠. 이어 한 가지 물어보는데요. 컴퓨터 잘하시나 봅니다. 네? 제 노트북 비밀번호를 어떻게 풀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던데. 요즘엔 그런 거 해주는 데 많습니다. 그렇게 거짓 자백을 한 후 집에 간 주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왜? 뭐 하는 거냐고요? 이건 또 뭐고? 그는 지금 딸의 상태가 제일 걱정이었지요. 내가 예약했어. 소리 데리고 가서 꼭 상담받아. 이어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하는데 우리 딸이 우리 딸이 뭐? 우리 딸 멀쩡해. 당신이 못 입은 법복. 법복 입을 자격 없어. 그리고 다음 날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종훈의 재판. 피고인 공소 사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어 종훈은 되찾은 노트북을 꺼내는데 검사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제 노트북을 제출합니다. 한편 남편의 뜻대로 솔비를 병원에 데려가는 엄마. 상담받는 척이라도 안 하면 네 아빠 사고 칠 것 같아. 갑자기 사표는 왜? 그거야 네가 내가 뭐 말해. 그렇게 솔비는 아빠 주만이 거짓 자백을 할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필로폰 구하는 방법 왜 검색한 거야? 그 순간 강 교수님 증인석이. 증인석에 선 주만.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때 솔비는 전화 한 통을 받는데요. 사건 발생 시각 증인은 교수실에 있었으며 그 덕에 그녀는 재판 상황을 모두 알게 되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탕 봉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탕 봉지의 주인이니까요. 이에 변호사가 묻고 증인, 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양종훈 교수가 범인으로 의심받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죽이기라도 한 겁니까? 고인께 사죄드립니다. 그렇게 주만이 모든 걸 뒤집어 쓰려는 순간 제가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아빠. 그만하세요. 전화를 통해 흘러나온 솔비의 목소리. 죄송합니다. 이 전화를 끊는다는 게 스피커폰으로 누르는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잠시 후 솔비가 이곳에 도착하죠. 이에 잠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양 교수 노트북 내가 훔쳤다고 생각한 거죠? 난 아빠가 훔친 걸로 알았는데 사건 현장의 설탕 봉지도 내가 지었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렇게 솔비는 주만이 자신을 의심했다는 걸 깨닫는데 자수도 나더러 하란 거였어. 알리바이 거짓말한 건 어쩌실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자수. 안 돼요, 그건. 여기서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감히 확인할 수는 없었던 거였지요. 네가 죽인 거니?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소라. 하긴 나도 못 물어봤으니까. 아니에요, 나. 그제야 솔직히 말하는 솔비. 나 때문에 위증할 필요 없다고요. 이어 그녀는 종훈을 찾아가는데 아빠 이승 막아주신 거. 검찰 측 신문하세요. 사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바로 종훈이었죠. 교수님 덕분에 아빠 오해도 풀었고요. 그리고 잠시 후 사직서 찢을 기운은 있으시죠? 내가 아닌 거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주만이 가루를 탔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김 교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지. 죽일 수도. 죽일 수는? 글쎄 그것까지는 좀. 하지만 마음을 바꿔 커피를 버렸었죠. 죽였다고 할 수는. 이 거짓말을 알아차린 단서는 다름 아닌 노트북이었는데 제 노트북이요. 애초에 비밀번호 설정 따위는 안 했거든요. 그렇게 주만이 혐의를 받자 자신의 노트북 행방을 되짚어보는 솔비. 여기 있네. 모자랑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 하지만 솔비는 왼손에 낀 반지를 알아보는데요. 그건 동기인 승재였죠. 기숙사 경비실에 내 노트북 맡긴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다른 용의자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병주를 죽인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과거의 사건들 또한 오롯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로스쿨이었습니다. 드라마 로스쿨은 2021년 방영된 작품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쿨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 복잡하고도 다양한 사건들이 서병주의 죽음에 크고 작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주인공 종우는 스스로 용의자가 되면서까지 이 사건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야기의 시작이 12년 전인 만큼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범인 찾기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 어느 장면도 허투루 볼 수 없는 드라마 로스쿨. 얽히고 설킨 비밀과 거짓 속에서 범인을 찾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JTBC에서 정주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웰메이드 법정 드라마 로스쿨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